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인터넷 포털의 역사를 시작했던 야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했었습니다. 야후에 대한 얘기가 좀 남아 있어요. 야후의 시작은 스탠포드 대학원생이었던 제리 양과 데이비 파일러의 제리 앤 데이비스 가이드 투 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데서 시작했다고 했죠. 이것의 이름이 이제 야후로 바뀌고 1994년에 세계 최초의 인터넷 포털 사업이 시작이 됐고, 야후는 그 이후에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나스닥에 상장함으로써 이 젊은 두 사람은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요. 이게 초기 야후 사이트이고, 특히 이제 그 손정희 회장이 야후에 투자함으로써 야후의 지분을 갖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 야후 재팬을 잘 운영해서 야후가 지금 뭐 거의 서비스가 존재감이 없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1위 포털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야후는 검색 엔진에서 출발했지만 종합 포털 사이트로 변신하면서 검색 엔진의 개선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글을 창업했던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이 검색 엔진을 개선해서 야후에 팔려고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을 창업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야후는 버라이전이라는 회사에 2017년에 인수되게 되고요. 야후의 주가의 변화, 그리고 세계 검색 엔진의 변화, 시장 점유율의 변화 등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면서 야후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짧게 야후의 역사를 쭉 한번 혹시 훑어주는 이거 역할을 하게 될 기억하시나요? 텐데요. 야후 꾸러기,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야후가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처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도 포털 야후 사이트였었던 꾸러기를 적이 해본 기억이 있었어요. 있나요? 하지만 2012년에 야후 코리아가 한국을 뜨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야후라는 회사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후라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물론 주요 야후라는 포털 서비스는 아직 사이트들의 존재하고 시초가 있습니다. 바로 야후예요. 구글, 네이버 다음이었고 야후만 있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야후 그 코리아는 시절에는 지금 존재하지 야후가 곧 않죠. 인터넷이고 인터넷이 곧 야후였어요. 근데 이랬던 야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후닷컴은 1994년 2명의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3년 만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접속되는 웹사이트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후는 3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정보화 사회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후의 검색 엔진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정보의 양은 많았지만 검색어와 무관한 자료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단점이 있었죠. 또 다른 스탠포드 대학의 한 학생이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네, 검색 알고리즘이 있다며 바로 야후 레리 본사에 페이지죠. 찾아가 이걸 구글의 100만 창업자.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야후는 이걸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신의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검색 엔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글이었죠. 구글이 만들어진 지 5년 만에 야후는 검색 엔진 시장의 선두 자리를 구글에게 화질이 뺏기고요. 나빠서 이후에 인터넷이 발전하면 할수록 야후의 주가는 이상하게도 점점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진 틈을 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4,400억 달러의 야후를 인수하려 하지만 야후는 금액이 너무 적다며 거절합니다. 참 야후의 안타깝죠. 대표들은 가능성을 믿었고 자신들의 기업이 단지 저평가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2012년에는 모바일 야후에 큰 돈을 투자하고요. 2014년에는 텀블러라는 SNS 서비스를 인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후는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해서 키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야후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떨어졌고 수익이 나지 않아 더 이상 회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016년, 불과 2년 전이죠. 44억 달러의 버라이즌이라는 회사에게 인수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에 제안했던 돈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에 회사를 팔아버린 것이죠. 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야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망하게 됐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왜 야후는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지 않은 걸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야후의 서비스가 너무 구렸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야후보다 야후가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는 회사들이 늘어났어요. 야후의 검색 엔진은 여전히 검색어와 무관한 자료들이 표시되는 반면에 구글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제공했죠.
야후 메일은 G메일과 핫메일에게, 야후 메신저는 위챗, 페이스북 메신저에게 따라잡혔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실 야후 하면 생각나는 게 야후 꾸러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야후의 서비스를 이탈하자 광고주들도 야후를 떠나게 됐고요. 광고 수익이 줄어들자 투자자들도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 거대 회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네, 야후가 안타깝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버라이즌이라는 회사에 팔리게 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IBM이라는 IT 업계의 거인이 있죠. IBM은 이제 로고가 이렇게 생기고 이게 파란색 로고인데요. 그래서 빅 블루라고 별명이 붙은 그런 거대한 회사인데 이 IBM이 아파치라는 웹서버에 이제 승부를 걸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IBM PC에 대한 오픈 아키텍처 정책을 썼죠. 오픈 아키텍처 정책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름은 뭐 IBM PC라고 붙이지만 실제로 그 IBM PC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들이나 어떤 식으로 IBM PC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전부 오픈함으로써 어떤 회사든지 IBM PC의 클론이라고 하는데요. IBM PC와 유사한 그런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정책을 씀으로써 IBM PC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정작 IBM 자체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모두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더 효과적으로 IBM PC를 만들 수 있었던 컴팩과 같은 회사들, 델과 같은 회사들이 IBM 클론을 만들어서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 체제는 이미 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을 통해서 IBM PC 한 대 팔릴 때마다 얼마씩 해서 돈이 나가버리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하드웨어는 컴팩 등과 같은 IBM 클론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경쟁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IBM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기기 위해서 OS2라는 운영 체제를 만들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IBM은 완전히 운영 체제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인터넷 시대가 IBM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됩니다. IBM은 이 OS2의 실패에서 이게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다른 사업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IBM은 거대한 하드웨어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한 회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오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웹 서버가 인터넷 시대에는 점점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보고 웹 서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요. 이때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아파치를 이끌던 브라이언 발렌도르프를 직접 이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아파치 프로젝트 지원 의사를 표명을 하고요. 여기서 이 이제 발렌도르프의 제안에 따라서 비영리 재단인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라는 이름이 웹서버의 대명사처럼 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 IBM의 웹스피어 제품군에 아파치를 도입을 하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아파치가 크게 성공한 이후에 이제 그 오픈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갖게 된 IBM이 이 리눅스를 메인 성장의 동력으로 채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눅스 운영 체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안정화시키고 오픈 소프트웨어이므로 개발에 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 없죠. 그래서 여태까지 IBM이 했던 사업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서비스나 솔루션 개발 쪽으로 핵심 역량을 집중하게 되는 그런 사업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적 전환이 IBM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IBM이라는 회사 자체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대기업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많이 갖게 돼요. 굉장히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기보다는 굉장히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IBM의 기업 문화가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감으로써 굉장히 효율성과 개방성이 강조되는 기업 문화로 바뀌는 거죠.
빠르고 투명한 의사소통이라든지 끊임없는 개발과 테스트를 통한 업그레이드 또는 지적재산권을 독점하는 데서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IBM이 아파치라는 인터넷 사업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변화하게 된 그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눅스를 상징하는 그런 펭귄 모양이죠. IBM이 이런 오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리눅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여러 번 리눅스가 언급이 됐었는데요. 리눅스는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리처드 스톨먼이라는 오픈 소프트웨어의 거장이 있었죠. 해커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리처드 스톨만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GNU 프로젝트라는 건 뭐였냐면 프리웨어로만 구성된 완전한 하나의 유닉스-like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유닉스는 운영체제의 거의 아버지와 같은 겁니다.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졌고 이 리눅스도 사실은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전 세계의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와 이 유닉스 운영체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스톨만은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완전한 프리웨어로만 구성된 하나의 유닉스와 거의 유사한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1991년에 리눅스라는 이름의 커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커널이라고 하면 이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코드인데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리누스 토발즈였어요. 이 리누스 토발즈가 이끄는 커뮤니티가 바로 이 운영체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리누스 토발즈는 그 커뮤니티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리누스 토발즈의 이름에서 리눅스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눅스는 운영체제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게 돼요. 초기 리눅스는 이런 커뮤니티 중심의 개개인의 애호가들 중심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후에 IBM이나 HP 등과 같은 거대 IT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서버 분야에서 유닉스, 윈도우즈 등의 운영체제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슈퍼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스마트 TV 등을 지원하는 그러한 운영체제가 됩니다. 현재 리눅스 운영체제의 점유율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90%,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클라우드는 전부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스마트폰 82%, 왜냐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베디드 기계들 62%, 슈퍼컴퓨터는 거의 뭐 대부분 다 이 리눅스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리눅스 넷스케이프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그 넷스케이프를 만들었던 그 소스 코드들이 이제 모질라라는 이름의 프로젝트화돼서 이것도 역시 오픈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갔다고 했죠. 자유를 위한 독립 모질라 프로젝트입니다. 오픈 커뮤니티로서 모질라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미 기업의 조직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모질라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가 너무 좀 반칙을 써서 전 세계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더 나은 개발 도구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에 모질라 1.0이 출시가 되고요. 새로운 브라우저로서 피닉스를 발표하게 돼요. 이것이 다시 2004년에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로 변경이 됩니다. 앞에서 잠깐 다루었었죠. 이 로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질라 파이어폭스라는 것이 이제 그 시장에 나오게 되고 이것은 윈도우, 리눅스, OS X, 안드로이드에서 실행 가능한 브라우저입니다. 전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막 90%까지 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파이어폭스가 20%나 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구글에서 나온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가 또 시장을 굉장히 크게 장악해 가고 있죠. 이 모질라 재단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2003년에 아메리칸 온라인에서 모질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개발자들을 토대로 설립하게 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질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끌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을 만든 거죠. 모질라 소프트웨어의 출시 및 개발을 바로 이 모질라 재단에서 지휘하고 있고요. 이 모질라 재단은 로터스의 창업자인 미치 카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초반에 시작됐던 닷컴 버블이 드디어 이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탄생하고, 그리고 뭐 투자도 많이 막 눈먼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회사, 대표적인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존, 하나는 이베이인데요. 아마존은 1994년에 제프 베조스가 설립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을 해서 현재는 뭐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회사, 이커머스 회사가 되죠. 닷컴 버블 시기에 주목받던 주식 중 하나예요. 1997년 한참 닷컴 버블이 시작되던 무렵에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에도 견딜 수가 있었고, 그리고 2003년에 가서는 첫 이익을 달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97년에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무려 5년,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익이 났다는 말인가? 네, 그래요. 가능성만으로 계속 돈을 쓰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점점점 사용자도 확대하고 점점 그 매출의 규모도 커지지만 계속 투자할 곳이 생기고 계속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첫 이익이 2003년에 나게 됩니다. 전자책 킨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또는 뭐 킨들 파이어 태블릿 같은 것들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나 웹 서버 서비스 등도 하게 됩니다. 아마존과 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베이. 1995년에 피에르 오미다이어라는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취미로 만든 사이트에서 출발해요. 인터넷 C2C, C2C라고 하면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즉 개인과 개인이 중고 거래를 하듯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서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온라인 경매 및 쇼핑 웹사이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1998년에 맥 위트만이라는 여성 CEO를 영입함으로써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9월에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이베이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